안녕하세요. 율촌중대재센터에서 중대시민재해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김익현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중대시민재해 관련 주요 쟁점과 대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중대시민재해와 관련된 주요 법적 쟁점들에 대해서 소개해보고 실무상 주로 문제되거나 의문이 많이 발생하는 쟁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대시민재해는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 같은 경우는 종사자, 즉 우리 회사의 근로자나 그에 준하는 사람에게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이고, 이에 반해서 중대시민재해는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에게 재해가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회사의 근로자나 종사자가 아닌 그 밖의 외부인에게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중대시민재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면서 새롭게 법제화된 것이다 보니 처음에는 그 중요성이나 특수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적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근래에는 중대시민재해가 중대산업재해와 상당히 다르고 또 중요성이나 파급 효과도 만만치 않다는 인식이 충분히 공유가 된 것 같습니다. 중대시민재해는 피해 규모나 관련 당사자가 광범위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소비자, 일반 대중과 접점이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보니 그렇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나 열차 항공기 사고, 건물 붕괴나 화재 사고를 생각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외부적 대응에 있어서도 중대시민재해의 경우에는 법무부나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부 등 여러 소관 부처들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회사 내부적으로도 여러 부서들이 중첩적으로 관련이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 이미지나 사업 손익, 경영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고 집단 소송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의 문제, 또 넓은 의미의 다양한 소비자 클레임과 연계될 가능성과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대시민재해는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입니다.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의미나 범위에 대해서 차례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조물은 제조물책임법에서의 개념을 생각하면 되겠고요. 원료는 제조에 투입되는 재료로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생산, 제조, 판매, 유통 과정 전반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사업자의 모든 사업과 영업 과정에서 원료 제조물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 8조 제3호 또 별표 5에 리스트가 열거되어 있는데 거기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용자의 순수한 부주의로 인한 사고나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고 등은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공중이용시설은 법 제2호, 제4호, 가나, 다라, 목, 그리고 시행령 제3조 1, 2, 3, 4호, 그리고 별표 2, 3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 다른 법령의 규정들을 원용해서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다중이용시설, 시설물, 영업장이 있고, 그리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 신체상의 피해가 우려가 높은 장소라는 일반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제조물에 비해서 공중이용시설의 범위 해석에 의문이 생기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문헌이나 관련 법령의 내용을 기초로 하되 안전보건 확보가 필요한지 등 법 취지를 고려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중교통수단은 철도 차량, 또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차, 여객선, 항공기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요. 역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관련 법령의 규정들을 원용해서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이러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서 이행해야 할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구체적인 안전보건 활동이 아니라 경영 책임자를 중심으로 전사적인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의무들을 이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관리 체계란 기업의 경영 방침에 따라서 예산, 인력, 업무 절차, 처리 방법 등이 유기적으로 조직 관리되는 일련의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중대시민재해의 경우에 법 제9조, 시행령 제8조, 9조, 10조, 11조의 그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원료 제조물이나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관련해서 각각 조금씩 차이가 있고 또 특례 규정 같은 것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는 여기 표에 있는 것처럼 인력 확보, 예산 편성 및 집행, 또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계획 및 수행, 또 안전계획의 수립 및 이행, 또 재해 발생 시의 대책 수립, 또 정기적으로 경영 책임자가 점검 결과를 보고받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등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회사의 사업 내용이나 조직 등에 맞도록, 그리고 각 회사의 구체적 사정에 맞도록 위 의무 이행이 가능한 그런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중대시민재해 관련 규정들이 다소 복잡하기도 하고 또 개념상 모호한 부분도 있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의문이 발생하거나 검토가 필요한 쟁점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들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중이용시설의 범위 관련 규정이 복잡해서 의문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시행령 별표 2 제17호에서 말하는 복합용도 건축물 부분을 들 수 있겠습니다. 건축법 제2조 제2항에서 구분된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이 이제 공중이용시설에 해당되게 되는데, 건축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또 이제 그 규정에 해당되는 것들을 따라가 보면 굉장히 많은 용도의 건축물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규정을 통해서 일정 규모가 있는 사실상의 대부분의 건축물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로 보는지, 또 실제 용도로 보는지, 또 2,000제곱미터 연면적을 전체 건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각 용도별로 보는 것인지, 또 층별로 구분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어떠한지, 또 임시 사용 승인 건축물이나 가설 건축물들은 어떠한지 등 여러 가지 쟁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회사의 사옥이나 업무시설 또는 공장 등이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할 수 있는가의 문제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 내에서 종사자가 재해를 입는 경우는 시민재해가 아니라 산업재해 영역인데요. 복합용도 건축물 규정 등에 의하면 회사의 업무시설이나 공장 등이 개념상으로는 공중이용시설에 포섭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과연 시민재해에 대한 대비까지 필요한가 이제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회사의 업무시설이나 공장에 우리 종사자가 아닌 외부인이 출입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지, 만약에 전혀 없다면 모르겠지만 외부인이 출입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공중이용시설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외부인 출입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화재나 폭발 등으로 인근 주민이 상해를 입을 수도 있으므로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공중이용시설 관련 의무 이행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어차피 우리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 관리는 산업재해 예방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조금 더 강화 발전시키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학교 법인의 경우에도 보유하는 시설물이나 제조업체 또는 병원 등 여러 시설물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각 시설들이 규모가 크고 또 개별적으로도 안전보건활동 시스템이 갖춰진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와는 별도로 학교 법인 자체적으로 안전확보 시스템을 갖추고 또 산하시설들의 안전보건활동을 총괄하는 그런 조직과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의 소유자, 또 임차인, 그리고 PM이나 FM 같은 그런 관리업체가 별도로 있는 경우도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별도로 있으면서 임차인이 전적으로 사용하면서 관리하는 경우, 예를 들자면 백화점, 대형마트, 물류센터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임차인이 점유 부분만 사용할 뿐이고 소유자가 건물 주요 부분을 관리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PM이나 FM 같은 전문적 관리 업체가 관리 업무를 계약에 따라서 전담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 리츠 같은 경우에 이런 역할 분담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지위가 어느 주체에게 귀속되는지 등이 문제될 수 있고요. 또 각 계약관계 등에 따라서 주로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주체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주체의 책임이 완전히 면제되는 경우는 또 많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주체별로 어떤 정도의 책임을 전제로 해서 어떤 정도의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유지할 것인가,
또 그 안전보건관리 체계에서 다른 주체의 활동에 대한 관리 감독을 어떤 정도로 넣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문제는 민자사업에서의 발주자, 소유자, 운영사 등이 별개로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대응해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보통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의 시설 관리 프로세스를 마련해 두고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처법이 요구하는 형태나 시스템으로는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시설 관리 프로세스를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중처법이 요구하는 내용에 맞는 그런 안전보건 확보 체계로 잘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위험물질이나 유해물질 운송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주체들이 관여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운송 계약의 내용이나 또는 운송인의 지위 등에 따라서 회사의 의무나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고요. 또 유해 화학물질이나 위험물 운송에 특화된 전문성을 가진 업체인가, 혹은 그게 아니라 회사의 구체적 지시에 따라서 단순히 운송 업무만 하는 업체인가,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안전보건 확보 체계를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네, 사업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통근버스나 셔틀버스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보통은 공중교통수단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하지만 차량의 소유 관계나 업체와의 계약 관계 또는 운행하는 목적이나 노선 등에 따라서 달라질 여지도 없지가 않습니다. 네, 원료 제조물 관련해 가지고요. 원료 제조물을 직접 제조하는 사업체 같은 경우에는 제조물의 결함에 따른 중대시민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 점은 비교적 명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제조하지 않고 수입해서 판매만 하는 경우 또는 유통만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처법에서 이제 생산, 제조, 판매, 유통 과정 전반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만 하거나 유통만 하는 경우에도 판매하는 원료나 제조물이 안전 인증이나 시험 성적서 등 관련 절차를 다 완료하고 구비하였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절차를 두고, 또 사고 시에는 판매 중지와 신속한 회수 이런 것들을 담은 관련 매뉴얼을 두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 확보 체계를 갖추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판촉물이나 경품 같은 경우에도 판매와 유통 활동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 마찬가지의 대비가 필요합니다. 책임의 주체와 관련해서는 판촉물의 소유 관계나 판촉 업체와의 계약 관계, 또 판촉 관련 직원의 고용 관계, 또 그 직원에 대한 교육 주체 이런 것들을 따져보고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또 마찬가지로 제조업체들은 이미 상당 부분 독자적인 그런 품질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공중유해설과 마찬가지로 중처법이 요구하는 그런 형태나 시스템으로는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품질 관리 프로세스를 최대한 활용을 하되 보고체계 정비나 R&R 정비 또는 매뉴얼 정비 등을 통해서 중처법이 요구하는 내용에 맞는 안전보건 확보 체계로 잘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철도나 기관시설 같은 경우에 법령으로 관리 주체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러한 경우에 법령상의 관리 주체 외에 소유자 등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인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을 통해서 관리 주체를 정해둔 경우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법령이나 계약상의 관리 주체가 있다고 해서 소유자 등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요. 법령이나 계약에 따른 그런 관리 의무의 범위 등을 고려해서 소유자 등 측에서도 필요 최소한도의 관리 감독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대산업재해 같은 경우에는 안전보건 관련 법령이 산안법 관련 법령으로서 비교적 명확한데 반해서 중대시민재해는 워낙에 유형이나 대상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관련 법령 또한 매우 광범위합니다. 환경부 해설서, 소방청 해설서 등등 해설서에 보면 이제 그런 관련 법령에 예시가 쭉 나와 있긴 한데요. 그것에만 국한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대시민재해 대비 관련하여서는 각 사업체의 사업 영역에 적용되는 안전보건 관련 법령을 자체적으로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대비와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처법이나 시행령상의 의무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이행해서
안전보건 확보 체계를 구성하고 유지하면서 의무사항들을 이행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인데요. 이 내용들이 다분히 추상적인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막막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심도 있는 컴플라이언스를 통해서 찾아 나가야 할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컴플라이언스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각 업무 플로우에서 사고 발생 위험 인자, 리스크 팩터를 포착을 하고 그 위험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 다음에 책임자를 정해서 그 대책을 수행, 또 집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하고요. 또 경영 책임자 내지 담당 부서는 그러한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지 점검을 하고 또 문제 발견 시에는 지속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하고 적용 점검하고 또 전 임직원에게 관련 법규나 법규 준수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체계 수립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것을 이제 이 장표에 나와 있는 이런 흐름도처럼 구축을 해 나갈 수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경영 책임자와 담당 부서가 있는지, 또 그 조직이 실제로 작동을 하는지 확인을 하고, 또 우리 회사의 사업 영역을 볼 때 중대 시민재와 관련이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면밀한 분석을 해야 되고요. 우리 회사의 안전보건 조직이 그러한 시민재 위험에 충분한 대비를 할 수 있는가,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 위크 포인트는 무엇인지, 또 매뉴얼과 지침서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지 등을 단계별로 이렇게 흐름도 따라 확인해 가면서 시스템을 완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 내용을 단계적 액션 플랜 형식으로 재구성해서 말씀드리자면, 네, 일단 사업 영역 전 과정에서 리스크 팩터를 점검 및 파악하고 또 리스크 팩터의 관리, 제거, 감축을 위한 대책 방안을 연구해서 R&R 재정립이나 조직 시스템 구축에 나아가고요. 또 중대성과 긴급성의 관점에서 우선 실행 대상을 선정하고 단계적으로 또 적용해 나아가고요. 사고 발생 전후의 위기 대응 매뉴얼과 또 대책을 마련해 두고 또 적용된 대책의 주기적 이행 상태나 또 점검 및 개선 또는 임직원에 대한 지속적 교육, 이러한 활동들을 단계로 대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제 리스크 팩터를 점검 및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기 장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조업, 유통 판매업, 운송업, 건설업 등 각각의 그 사업의 그 구조적 특성에 기초해서 파악을 해야 하고요. 또 업무 방식에 따라서도 재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그런 전사적인 조직과 컨트롤 타워뿐만 아니라 또 소비자 대응 부서 역시 매우 중요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조직과 시스템과 별도로 또 위기 대응 대책 역시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사고 발생에 대한 대응도 매우 중요할 것인데요. 그 중대 시민재해 전조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제조물 같은 경우에 소비자 클레임의 형태로 전조 증상이 파악되는 경우, 중대 시민재해 가능성을 염두에 둔 신속 정확한 대응이 중요해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소비자 클레임이 회사에 즉시 전파되어서 분석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고요. 또 결함 여부에 대한 파악과 필요시에 선제적으로 리콜 조치 등으로 나아가는 그런 재해 방지 절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이 장표의 흐름도와 같이 신고, 보고, 그리고 긴급 조치, 또 경영 책임자의 의사결정과 신속한 대응 조치 등 이렇게 흐름에 따라 이제 진행이 되어야 될 것인데요. 이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관련 법령에 따른 각종 조치 의무들, 예를 들면 화학물질관리법이나 제품안전기본법 등의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할 것이고요. 또한 이어지는 수사나 민사소송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실관계 파악과 증거 수집 또는 결함의 원인에 대한 분석, 또 인과관계, 관련 법령, 책임 주체 등에 대해서 신속한 검토와 파악이 필요합니다. 네, 이를 통해서 각종 조사 절차에서의 소명을 준비하고 또 대표이사나 임원의 소환, 입건, 독후속에 대비해서 경영 공백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 수사기관과 상시적인 소통을 유지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위무나 배상, 합의 등도 잘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대응을 하기 위한 또는 그 별도의 위기 대응 매뉴얼을 별도로 준비해 두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대시민재해 관련 주요 쟁점과 대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중대시민재해의 예방과 대응에 있어서 좋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